자, 금융 왜 개혁이 필요한지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본점 앞. 이른 아침부터 고객들이 대거 몰려 관계자를 찾으며 항의합니다. 이야기라도 해줘야지, 말이라도 해줘야지. 아예 주저앉기도 합니다. 한 푼 두 푼 예금한 돈에 문제는 없는지 알기 위해 생업을 미루고 달려온 것입니다. 단 10원을 벌어다가 갖다 놓고 단 10원을 갖다 놓고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후순위 채권 고객들의 항의가 특히 컸습니다. 저축은행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 시민 보상하라! 비대위는 동양증권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안전 판매를 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제때 나서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담은 조금이나 2차 좋은 걸 해드리겠다, 3개월짜리 해드리겠다. 그게 9월 3일 날이었어요. 그래 3천만 원 이렇게 뻥 터져버렸잖아요 또. 위험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없지 뭐.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지난해 8월 동양그룹이 기업어음을 편법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펀드에 가입했다가 돈이 묶이고 큰 손실까지 입게 된 피해자들은 증권사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위험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줬고 제한성화 약관 이런 거는 못 받았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냥 제가 이래가지고 참쳐 모은 돈이거든요.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자인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노후 자금 대부분을 투자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희가 대한민국을 따들썩하게 했던 대형 금융사고 3건을 모아봤습니다. 2011년도 상호저축은행 사태였죠. 그리고 2013년도 동양증권 사태, 그리고 2020년에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까지 모아봤는데 다 화면에서 나왔듯이 이 피해자가 모두 우리 그냥 시민들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았고 오늘 저희가 다소 어려운 주제였지만 금융개혁을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방안을 오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보시면서 옛날 과거 떠오르시죠? 그렇죠. 네.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 부장님, 최 기자님께서는 혹시 은행에 통장 같은 거 안 갖고 계십니까? 통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네. 금융하고 맞닿아 있는 네. 금융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 소비자 피해는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하고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약간 어렵다는 데 문제가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하고 인지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책 당국이나 감독 당국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혁해서 새롭게 맞이한 새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고 쌓아나갈 것인지를 가지고서 개혁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던져보는 시간으로 잡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문제를 먼저 이제 짚어보도록 네. 하죠. 제 대형 사건, 2011년도 이제 상호저축은행 사건, 저축은행 사건이죠. 그쵸? 정확하게는. 예, 네. 저축은행 사건, 부산 저축은행부터 그렇죠. 시작을 했죠. 네. 이때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에 돈을 내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반 금융권, 제1금융권보다 이자를 더 주니까 넣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제1금융권인 이제 큰 은행에다 맡기면은 이제 뭐 좋지만 저축은행들이 오셔서 이렇게 직원들이 그 골목골목 시장통을 다니면서 일수금 받듯이 받아가지고 네. 저금하는 경우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모아놨던 돈이 소위 이제 저축은행 사태라고 해서 시작은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죠. 전국 단위의 30개 저축은행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네. 그게 2011년에 생겨났는데 왜 생겨났냐면 근본적으로는 예. 저축은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완화했는데 또 아까 설명하셨던 2013년 동양증권 사태도 증권사 신탁상품과 관련해서 그런 네. 것에 관련된 규제들을 삭제하는 또 규제 완화가 있었던 거예요.
규제 완화하는 건 이것은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소위 금융이라고 하는 예. 금융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책을 담당하는 동시에 이들이 감독 정책도 담당을 해요. 네네. 그러면 금융 정책은 소위 말하는 산업의 육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로 말한다면 악셀레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속 페달. 그렇죠. 그 산업이라는 것은 부응을 시켜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예. 감독이라는 것은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은 건데 이 두 작용을 금융위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작용이 다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차에다가 그렇게 무리를 하면 차는 어떻게 되죠? 차는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고장 나는 예. 거죠.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 고장이 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런 걸 개혁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도 만들고 이 감독 정책도 만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잘 헷갈려 하세요. 그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아마 듣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아까 이제 사태 났을 때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네. 이런 비난이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네. 이제 금융과 관련된 그 기구가 크게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금융위원회가 지붕이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이 몸체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금융위원회는 소위 그 정체성이 정부기구고 네. 이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인 거예요. 근데 민간기구가 근본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민간기구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 안에서 하면 되는데 그 권한 행사가 쉽지 않으니까 정부기구를 위에다 놓고 같이 소위 말하면 상명하복식으로 해서 금융위가 통제를 하면서 금감원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지붕과 몸통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엇박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감독 정책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 문제들을 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갖고 금융위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하는 데서 시차가 생겨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나는데 아무튼 금융위원회는 정부기구이고 예.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의 무자본의 특수법인에 해당이 되는 민간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금융감독을 하는 데는 다 민간기구예요. 왜 그러냐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돈을 움직이는 데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이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해쳐지기 때문에 이 민간기구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민간기구화되어 있고 이 민간기구가 다만 재경부라고 하는데 밑에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금융위를 하나 더 두어서 옥상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길어지고 필요 없는 비용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비용이 생기고 금융위는 규제를 완화하면 이쪽은 규제를 가서 옥죄는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소위 말하는 균열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이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정책을 만들고 금융감독 정책도 만들고 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집행을 하는 거고. 집행만 하고 그렇죠. 시키는 일만 하는 그렇죠. 그런 곳이군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을 만들면서 활성화도 시키는데 그거를 또 관리 감독하는 정책도 만드니까 감독도 해야 되니까 네. 앞서 이렇게 전진도 하고 뒤로 밀어나기도 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대형 사고가 났던 거를 다시 되짚어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제 동양증권 사태 같은 경우는 동양증권 회사가 그 동양그룹에 있는
부실 네, 이 채권을, 채권들을 네. 회사 채권 어음을 받아가지고 파는 거죠. 네, 예. 근데 부실한 줄 이미 알고 판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위 사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게 잘못된 상품인지를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동양이라고 하는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화되어 있는 회사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에 채권이니까 예. 아무 의심 없이 사는데 사실은 그 안은 이미 빈 깡통이 된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판 거니까 그것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시장에 상품으로 나간 것이죠. 이때 이 만들어진 그 원인을 이제 되살펴 보면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쉽게 해주고 금융 산업을 진작시키는 부흥시키려고 거죠. 했던 그렇죠. 그 네. 원인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것도 그 다음에 말씀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2014년에 가계부채 사태도 똑같았어요. 네. 경기 부양의 정책 일환으로 LTV하고 DTI의 규제 완화를 했는데 가계부채가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예. 그 문제가 있었고 2019년, 2020년 사이에 생겨났던 사모펀드 문제도 그 2016년에 사모펀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 결국은 2, 3년 후에 생겨났던 사모펀드 사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엄청난 돈이 문제가 생겼고 실제로는 부실한 상품, 이미 깡통인 상품, 이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상품, 그리고 전혀 이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품들이 시장에 나와서 문제가 되었고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을 부흥시키려고 모든 제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면서 그 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을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이제 결론적으로 쪼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런 화근이 되는 금융정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독정책만 누군가가 하고 예. 금융정책은 일원화돼서 누군가 또 다른 데서 하면 되지 한쪽이 금융정책, 산업정책도 하고 감독정책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띄어서 금융정책은 다른 기구로 보내고 감독만 오로지 하는 기구로 만들자.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관한 저의 주장이 되는 것이죠.